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넘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심화 55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 이번엔 후반부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자, 26번.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는데, 이번에 후반부부터 문제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전반부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뽑은 대표적인 문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고구려의 문화산이랑 이 문제랑, 그리고 조금 몇 개 더 보태면은 한 중종 시기 문제 좀 어렵고 구장강 문제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오답이 진짜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그렇게 쉽진 않았었는데, 왜냐면 여기 문제의 키워드가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분석해보면은, 일단 문제에서는 여기 기유약조라는 그 광해군 시기에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가지고 체결한 이 조약이랑 초량일 때, 이 초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대충 한반도가 있으면, 너무 대충 그렸다. 그래서 조금 대충 좀 더 그리면,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치를 봤을 때, 그 위치를 보고서 대충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반도 보면은 여기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걸 고려했을 때 당연히 여기 있는 국가랑 교류를 하는 거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는 것을 눈치채는 거는 솔직히 기후학조가 어려운 키워드는 아니니까 쉬웠는데, 정답 키워드가 까다로웠어요. 자, 기억.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했다. 맞아요. 일단 이 시기에는 그 선조 시기 이후부터 다시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국교를 재개하면서 통신사를 파견해가지고 그 동아시아의 선진 문물을 전달하고 약간 일본 막부의 권위를 이렇게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통신사여가지고 딱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 니은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했다.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도 맞아요. 그 정답은 1번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극혐하시는 심화 50회 그 19번 선지의 오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지가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50회 때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그때 나왔던 이 동평관이 생각보다 빠르게 연계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답을 똑바로 했냐 안 했냐가 벌써 갈리는 거예요. 고난도 회차 안 가르시고 오답 똑바로 했으면 이 문제 풀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은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디귿을 소거해가지고 푸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가지고 기억은 그나마 쉬운 선지니까 제가 보기엔 디귿을 바탕으로 선지 소거에서 풀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동평관이란 거는 약간 일본인들을 위한 그 약간 여관 같은 거예요. 일본 사신들을 위한 여관인데, 약간 우리가 만약 동평관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갔으면 좀 그걸 생각해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평관은 몰라도 최소한 북평관은 들어본 적 있거든요. 이 북평관이란 것은 약간 여진과의 그런 교류 같은 걸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과 관련된 건 여진이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동쪽과 관련된 거면 동쪽과 관련된 국가랑 무역을 담당한 거니까 그거랑 관련된 건 당연히 일본이겠죠. 그래서 북쪽에 있으니까 여진, 동쪽에 있으니까 일본, 약간 이 눈칫밥이 있었으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북 경약사라는 것도 뭐냐면 함경도 지방이라던가 그 평안도 지역에 약간 지방에서 약간 업무 같은 게 있을 때 파견되는 임시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눈치라는 게 있었으면 서북 경락사, 그러니까 서북 지역 연결됐으면 대충 여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만나러 여기를 왜 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거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동쪽이니까 이쪽, 서쪽 쪽에 이렇게 했으면 이 문제는 쉬웠고, 괜히 여기다가 이상한 틀 같은 거 달았으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뭐 하정사, 성절사, 동지사,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 새해 인사 올려 가는 거, 황제 생일 축하해 주러 가는 거, 뭐 정기적으로 그냥 파견되는 거, 그냥 온갖 방식으로 명나라 황제도 생일 축하해 줘, 새해 인사 올리러 가,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사신 같은 거 다 하는 거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사두단이어서 틀렸고, 리을은 여기 지역 파괴되는 거니까 당연히 일본은 여기 가서 뭐 산상캐줘서 뭐 일본에도 먹여주려고 가는 건 아닐 테니까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눈치밥이 있었으면 되게 쉬운 문제였고, 눈치밥이 없었으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해설이 길었는데 27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2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선은 옳은 거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제가 쉽지 않다고 했지, 이거 고급 45회에
아마 제 기억에 25 문제 풀었으면은 솔직히 여기 충청북도 보훈구만 보고서 이거 찍었어야 돼요. 결론 얘기하면은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거 말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힌트까지 버리시더라도 일단은 제가 저번에 강조했듯이 약간 문화산 유형을 일단 첫 번째로 지역을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게 어떻게 푸냐면 뭐 그 전라도 김제 금산사 미륵전 뭐 나머지가 뭐 보은 법수사 팔상전 이런 식으로 지역을 일단 먼저 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화엄사 각관전 같은 경우 구례, 전남 구례 해가지고 구례 화엄사 각관전, 김제 금삭사 미륵전, 보은 법주사 팔정전 이렇게 평소에 지역을 입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버릇들면서 외워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두면 조금 더 이 지역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 낼 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1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꼼수를 좀 활용하는 게 좋고 여기에 있는 이 부처의 생애라는 힌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 부처의 생애를 8가지 그런 장면, 그림 같은 걸로 장면이 표현한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부처의 생애를 8가지 장면으로 표현한 게 이 건축물인데 그래서 이 8가지 장면을 다른 말로 하면은 팔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의 생애랑 관련된 단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것도 꼼수였고 이 여기 나와 있는 그 현존한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이라는 이 키워드가 너무 빈출 키워드여가지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셨으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조선시대 후기 건축물은 여러분들이 이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그리고 금산사 미륵전 3개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정답을 낸 적 없어가지고 일단 이 3개만 중심 공략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나머지 같은 경우 좀 키워드 다뤄보면은 현존하는 그 불상 관련된 건축물 중에서 가장 크다는 키워드랑 그 통층 구성 이런 키워드가 언급되고 이 금산사 미륵전은 금산사 미륵전 자체를 다루지 않고 이 금산사의 그 신검이 유폐되었다는 역사를 다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산사 미륵전이 아니라 금산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키워드는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옛날 기출 잘 풀었으면은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이어서 28번 가시기 더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그나마 이번에 3점 문제 치고는 그나마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심화 53회 몇 번이 제가 까먹었는데 그 문제를 거의 똑같이 응용했거든요.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가 어떤 거였냐면 자, 첫 번째 서학은 반드시 큰 화를 가져오니까 여기 뭐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 등을 처벌달라. 자, 그래서 일단 서학이라는 것은 여기 말한 이 서학은 당시에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는 일종의 학문으로 처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약간 우리나라 재앙 같은 걸 가져오니까 이거를 퍼트린 간사한 인물들을 처벌해주세요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이관 몰라더라도 이승훈, 정약용 등이 처벌된 거랑 관련된 거는 신유박해예요. 일단 그건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동학은 어리석은 사람도 현혹할 테니까 그 두목인 최재우를 효소한다. 그러니까 최재우가 돌아가신 시점이 정확하게는 1864년인데 그렇게까지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최소한 공부를 했으면은 이 동학이 만들어진 게 1860년인데 그것까지 모르더라도 최소한 19세기 중후반이란 것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것까지 몰랐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동학이 만들어진 시점과 이 신유박해가 발생한 시기는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뽑았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 문제의 두 시기 사이의 문제 의도는 연도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동학, 신유박해는 세도 가문 시기의 사회상과 연결되는 키워드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뽑았어야 되는 건 물론 신유박해 시기에는 아직 그 세도 가문이 그렇게까지 판을 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세도 가문 시기의 시작점과 한 진행된 시점 사이에 그런 거랑 연결되는 키워드를 골랐으면 정답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전 기출에서는 이 홍경래 난이랑 그 임술농민 봉기 사이 역사 두고서 그거랑 관련된 사이 키워드로서 여기 사이에다가 그 동학창시를 넣었거든요. 동학창시가 1860년이어가지고 그걸 넣었는데 그때 오더선지로 신유박해를 줬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번에는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 신유박해랑 동학창시를 주고서 그 사이에 있는 이 3번을 정답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냥 기출 잘 풀었으면은 옛날에서 이렇게 출제 원리 했었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당했다고 이런 문제 안 나오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바꿔치기예요. 그냥 예전에는 이 홍경래랑 임술농민 봉기 사이에 동학창시라면은 이때는 그냥 신유박해랑 동학창시 사이에 그 홍경래다. 그냥 어떤 사건이 있는지만 그냥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냥 옛날 기출 잘 풀었으면은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너무 연도형을 암기하지 말고 왜 굳이 출제자가 이 두 시기 사이 역사 사실 줬는지 파악하고 무엇보다 기출 똑바로 뜯으세요. 기출 똑바로 뜯으면 생각보다 이런 문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는 크게 차이 없어가지고 3점 치곤 그나마 제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을 피난한 거는 인조식인데 정확히 이 공산성과 피난한 거랑 관련된 건 대표적으로 이괄의 난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건 이전이고, 2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한 거는 1868년에 고종시기, 또 정확하게는 흥선대원군 시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오페르 도구 사건은 1868년과 관련된 키워드여가지고 역시 이거는 이후에서 안 맞고, 뭐 3번 맞으니까 패스하고, 4번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 삼례 집회가 여러분들이 동학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조 신원이 이 동학의 약간 신병, 그러니까 동학 창시대 최재의 약간 좀 신병 같은 걸 요구하면서 발생한 건데, 이 최재가 효수되자마자 바로 발생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1892년, 그러니까 동학농민 운동 발생하기 조금 이전에 발생한 거라 시기가 조금 뒤에요. 그래서 조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주의해서 암기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인자를 중심으로 한 소련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인자의 나는 영도식인데 이건 1728년이라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제시한 연도를 너무 꼼꼼히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 출제 원리에 맞게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연도 암기하라고 이거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적어놓은 거지 이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29번 밑줄근 중건식이 있어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저 이번에 솔직히 이 문제가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갑이 최근에 심화편 한정에서 이 흥선대원군 유형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규칙까지 하면 이 흥선대원군이 지금 4회 연속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지금 경복궁 중건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상황을 다룬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출제자가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역사입니다 하면은 너무 쉬우니까 흥선대원군 시기의 사실이라던가 아니면 흥선대원군 업적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간접적으로 흥선대원군 시기의 역사적 사실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흥선대원군 시기의 역사적 사실 물은 게 아니라 흥선대원군 시기에 연결되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흥선대원군과 연결되는 사례를 간접적으로 출제한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솔직히 그냥 경복궁 충고 흥선대원군 아닌가 이렇게 푸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풀어서도 이 문제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자, 기억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틀렸죠. 비변사가 설치된 건 중종 시기인데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비변사 설치가 아니라 세도 가문의 그 폐에 근절을 하기 위해 가지고 폐지했죠. 틀렸고, 니은 사창제가 실시되었다. 맞죠. 이 사창제의 경우에는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환국의 개혁을 위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돈을 빌려준 거라서 사적으로 창고를 연다. 사적으로 창고를 열어가지고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맞고, 자 디귿 원납전이 징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일단 이 원납전이란 것은 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가지고 당시 징수한 일종의 기부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당백전이란 것은 당시에 그 상평통보에 그 100배 단위,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초슈퍼 인플레이션이거죠. 그러니까 이 창평통보의 100배 단하는 그 당백전을 발행하고, 이 원납전이란 건 진짜 화폐가 아니라 일종의 기부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당시에 그 뭐 도성 드나들면 돈 걷고 막 이런 식으로 온갖 돈을 뜯어가지고 이 당시에 경복궁 만드는데 돈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정을 확보했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 대전 통편이 편찬되었다. 아마 제가 전야제 때 제가 이 대전 통편과 이 문제 제시된 인물 시기에 만들어진 대전 회통을 꼭 구분하셨는데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전 통편은 정조고 대전 회통은 흥선대원군이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제 전야제에서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잘 외웠으면은 별로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솔직히 이거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제 낚이면 안 돼요. 자, 이거 30번 밑줄근 가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근현대사에서 좀 보너스 문제를 많이 주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솔직히 여러분들이 근현대사 공부 안 해도 이 흥선대원군 문제랑 이 개항기 시기 전기에 외세 침입 유형만 잘 다뤘어도 기본 점수를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해군제독 로즈, 제가 이 국가를 외워가지고 제가 이 로즈를 보고서 약간 베르사유의 장미를 연결해가지고 약간 장미랑 관련된 느낌의 프랑스를 일단 먼저 기억하려거든요. 근데 여기 솔직히 프랑스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프랑스 주교랑 그 선교사 9명 희생된 사건이 병인 박해인 건 당연히 알 테니까 병인 박해랑 관련된 이 원인이 발생한 사건이 병인 양류라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은 병제
병호 신척을 위하되는데 병인 박해를 계기로 병인 양료 발생하고 제너럴 셔브너 사건을 계기로 신미 양료가 발생했다.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병인 양료랑 관련된 거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우뇨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이건 1875년인데 이 병인 박해랑 병인 양료는 똑같이 1866년에 발생한 거여서 당연히 시기가 안 맞고요. 2번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승리하였다. 되게 쉽게 냈네요. 이 점 치고는. 맞아요. 정답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이 방어했다. 이 키워드까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이거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룰 수 있거든요. 그냥 다 다룰게요. 그냥 이 첫 번째로는 이모군란 네, 그리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추가적으로 넓게는 동학 농민운동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 해당 안 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선지를 낼 때쯤의 문제는 오히려 이걸 정답을 잘 안 내요. 오히려 이선지 안 내고 다른 걸 더 정답을 낼 때가 많아요. 이모군란 문제 내고서 이걸 답을 내고 막 갑신정변 때 이걸 답을 내고 생각보다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4번 사택수습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아네사로 파견된 거는 임술 농민봉기랑 관련된 거여서 틀렸고 자, 마지막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되는 결과 당시 그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이것도 최근 53회 때 나왔던 키워드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자, 이어 31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 오는 거 얘기했는데 재밌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현대사가 개항기 시기가 솔직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개항기 시기가 50일에부터 55회 그러니까 올해 시험 들어서 올해 55회 시험이 지금 개항기 파트가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솔직히 개항기 파트 안에서는 55회가 진짜 이번이 진짜 너무 쉬웠어요. 이게 약간 저 진짜 약간 좀 막말로 기본편 수준인가 했었어요. 너무 문제가 쉬워가지고. 여 문제도 자 90군인들이 일으킨 이 사건. 당시 90군인들이 밥을 안 주니까 이런 18 빨리 돈 줘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이 사건은 바로 1882년의 이모군란이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야 명성하고 니네 지금 빨리 이제 명성하고 돈 내놔 하면서 당시 이 명성하고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걸 다룬 기록이 이건데 솔직히 한능겁에서 90군인들의 반란이 언급되면은 이모군란 외에는 낼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90군인 나온다. 이모군란이 확률이 90%니까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1번.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된 거는 동학농민운동이죠. 당시 그 동학농민군과 그 정부군끼리 그니까 좀 일종의 화해를 한 거죠. 자, 2번. 통리기 무함이 설치된 배경이었다. 자, 이 사건은 1882년인데 통리기 무함은 1880년입니다. 틀렸고 3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이거는 갑신정변과 관련된 키워드니까 안 맞고 자 4번 공범시사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거는 2차 가보 개혁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5번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한 계기가 된 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에 99인들이 배고파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당시 일본 공사관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공사관에서 유족들이 발생하니까 이 당시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야 니네가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무서워 나 경비병 주둔할 거야 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의 계기로 체결한 그 조약인 제물포 조약.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제물포 조약이랑 이 갑신정변 때 체결한 한성 조약의 내용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제물포 조약 때는 경비병 주둔을 그 예전 얘기했고 이 한성 조약 때는 그 공사관 신축비를 규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이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 32번. 다음 가상의 대화가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좀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연도를 암기했다든지 최소한 개항기 시기 전기의 사건을 알았다면은 문제를 두 개로 풀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나흘이 지난 달부터 영국군이 이 섬에 들어와서 병영을 짓는다. 그래서 영국 말고 영국이요.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다. 굳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 영국이랑 러시아가 약간 뭐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약간 좀 유럽 쪽 국가랑 약간 좀 아시아 쪽 국가 중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전쟁인데
당시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겠다고 지금 여기 말한 이 섬,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검은도를 불법 점령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검은도, 그러니까 저 섬 위치 정확히 까먹었는데, 이 검은도를 왜 굳이 이 영국군이 먹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만약에 그 한국에,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면 러시아가 어쨌든 간에 그 힘을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가 당연히 간섭할 수 있는 국가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국가의 힘이 강대하다는 건데, 러시아가 커지면 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쟤네가 배불리 먹고 배불리 잠자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도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먹을 바에는 내가 먹어버려가지고 네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장하지 못하게 내가 미리 발판을 걸어놨다. 그래가지고 일본, 러시아 여기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를 쳤기 때문에 당시에 1885년부터 87년까지 임시로 검은도를 불법 정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연도를 알았으면 이 1885년 보자마자 그냥 1초 안에 풀었을 거고, 만약에 몰랐다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1년 차이라고 솔직히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옛날 기초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 있었고, 한능검이 기본적으로 통리기무함은 1880, 그 다음에 이모군란 이 1882, 그 다음에 갑신정변 1884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있는 그 검은도 불법 정령 1885년의 순서를 좋아해요. 그래서 80년, 82년, 84년, 85년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직후에 검은도 불법 정령이 발생했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한능검이 좋아하는 출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이제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아니 이 문제는 솔직히 제 2차 교육이라는 키워드랑 김홍지, 박용호, 주도란 키워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전 기출에서는 되게 어렵게 냈었거든요. 일단 그때 정답을 이걸로 주고서 그때 당시에 그 1차 가보기와 관련된 것만 3개로 줘가지고, 그때 52회 때 1차 가보기와 관련된 것만 3개를 줘가지고 되게 오답을 어렵게 했었는데, 이 문제는 힌트도 되게 대놓고 줘서 되게 문제를 쉽게 줬어요. 그래서 예전 회차보다 개항기 시기가 진짜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은 2차 가보 관련된 거니까, 약간 2차 가보 개혁은 제가 좀 어떻게 가르치냐면, 2차 가보 개혁은 뭔가 숫자라던가 정치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8도 23부, 그리고 여기 안 적혀있는데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 8도 23부, 홍범 14조, 그리고 당시 그 지방도 엄청나게 뜯어고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키워드랑 관련된 게 많고, 추가적으로 정치랑 관련된 이런 재판소 설치 같은 거, 이런 키워드 나오면 2차 가보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 가보 관련된 거 보면, 자 1번 지계를 발급했다, 이거는 을미개혁이고, 2번 태양력 똑같이 을미개혁.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을미개혁은 그 서양의 근대 문물을 내가 전수해주면서 서양의 근대 문물의 양양 따서 외우러 갑니다. 그 건양이랑 연호랑 태양력을 사용했다. 자 3번 한성춘보를 발행한 거는 83년부터 84년이라 당연히 시기가 안 맞아요. 이거는 1800 거의 95년쯤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1894년 말에서 95년쯤. 그래서 틀렸고, 공사노비법 폐지. 그래서 1차 가보 개혁은 이거예요. 그래서 좀 예외적으로 제가 설명 안 했었는데, 여기 파라문 7부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라문 7부 말고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숫자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6조 파라문만 예외적으로 1차 가보니까, 이 6조 파라문만 예외적으로 1차 가보격이고, 나머지 파라문 7부, 8도 2, 3부, 홍보험 14도 이건 싹 다 2차 가보격이니까 좀 이것만 예외적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때 약간 근대식 교육 제도를 규정한 이 교육 입국 도서 반포가 정답이고, 이때 당시에 이걸 계기로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했다, 이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항기 시기 파트가 지금 다 이점을 때려 바꿔놨는데 문제를 되게 쉽게 줘가지고 앞에서 망했어도 여기서 점수를 잘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어 34번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여기 나와있는 이 환수된 황제지보가 사실 약간 이 문제를 보면서 화났던 게, 제가 54회 예상 문제 찍을 때 제가 이때 이 기사를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54회 때 안 내고 얘네들이 55회 때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출제자가 제 영상을 보시고도 또 영상을 약간 문제를 만들어나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었는데, 뭐 모르더라도 여기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거면 광무개혁식이죠. 뭘
아니 광무개혁 시기를 이해 안 됐으면 고종이 황제를 즉위한 시기는 최소한 대한제국 시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무개혁이랑 이 대한제국은 조금 묶어서 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 뽑으면 되거든요. 자, 1번 간도관리사로 임명되는 관료. 그래서 일단 1903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를 파견해가지고 간도 지역에 대한 관리도 했었고, 이 대한제국 시기에 그 칙령 제41호를 발표해가지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관리했었던 게 이 대한제국 시기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무개혁인데 관도관리사랑 뭔 관계가 있나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한제국 시기이기 때문에 대한제국 시기 사실로서 이상 없고, 이 간도관리사도 제 기억에 한 고급 40회 때 초중반 때 나왔어요,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역시 기출 잘 뜯었으면 이 문제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청년. 이건 1926년에 일제감정기 시기인데, 이 영화 아리랑은 단성사에서 나운규가 만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비가 약간 좀 우리나라 민족의 비극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틀렸고, 3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운 학생.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유경공원이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키워드거든요. 이건 뭐냐면 유경공원은 정확하게는 1886년부터 1894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키워드 헷갈릴 수 있었고, 4번 제너럴 셔먼을 불태우는 평양 광민은 1866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여기 개항기 시기 전기랑 관련된 시기여가지고 당연히 너무 이전이고요. 자, 마지막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된 통역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윤중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활동한 시기는 1881년쯤이라 역시 너무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약간 기출 키워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헷갈리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5번 문제. 가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은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원래 제가 옛날에 한 52회라던가 53회쯤에 이런 유형이 나올 거라 예측했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출제자 뭐 제 영상 보나봐요. 제가 예측할 때 안 나오고 나중간 통수 때리고 있어요. 계속 좀 내가 말할 때 문제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사설은 패스하고. 근데 이 유형 그냥 쉬워요. 이거 사실 이거는 그냥 의병 관련된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유형에 비하면 순서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차례도 분석해보면은, 자, 여기 일단 이게 제일 먼저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여기다 을미사병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가지고 유인석, 이소홍 등의 유생들이 주도한 게 첫 번째인데, 일단 여기 나와있는 이 을미의병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 을미사병을 통해가지고 당시에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당시에 유생들은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 그 머리카락 소중한데 이거 자른다는 식으로 일본이 을미개혁 하니까 그런 개혁 시행에 완전 반발해가지고, 당시엔 전국적이보다는 그냥 단순히 유생들을 중심으로서 약간 위정석사파? 약간 유생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일어난 그 의병 활동이 이 을미의병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좀 외세대 방어해가지고 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 의병 활동으로 조금 더 확장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을사늑약, 그러니까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를 규정한 이 을사늑약 체결 반발해가지고 이 최익현이라던가 신돌석 같은, 이 최익현은 당시에 그 전북 태인 지역에서 의병 일으켰다가 나중에 그 스시마 섬으로 유배를 갔었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순국하신 역사를 가졌었고, 이 신돌석은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라는 그런 의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의병의 경우에는 1905년에 을사의병이니까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13도 창의구 결성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를 8도라고 하지만 이때는 13도를 나왔거든요. 3개. 그래가지고 당시 전국적으로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서울 진공작전 펼쳐가지고 당시에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려 했던 이게 바로 1907년의 정미의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나가다니까 순서는 3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의병의 순서 유형만 알았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제 예상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라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6번. 신문에다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쉬웠어요. 제가 보기에 다른 신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양기탁과 함께 이 신문 참관해가지고 항의 언론을 활동한 배대를 묘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양기탁과 배대리
공통으로 만든 신문이란 건데, 이 베델은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영국인이란 키워드를 알았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인과 관련된 키워드인 그 양기탁과 그 베델이 동시에 같이 신문이 만든 게 뭐냐, 그게 바로 대한매일 신보죠.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외국인이 참관자란 신문이란 것만 알았으면 이 문제 되게 쉬웠어요. 솔직히 베델 나오면 대한매일 신보는 국룰 키워드라 모르시면 안 됩니다. 1번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었거는 한성주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성주보를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들이 그 한성 순보랑 헷갈리기 쉬운데, 이 한성주보를, 이게 이 주자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한 신문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는 파격세,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고 2번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된 거는 만세, 뭐 약간 좀 그래가지고 유치하지만 약간 천도교 만세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종교랑 관련된 기관지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3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랑 관련된 거죠. 서재필이 만든 신문, 그래서 안 맞고. 자, 4번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했다,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일제에 대한 그 항일 언론을 외국인이 만든 거다 보니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구국운동도 지원했었는데, 당시 국채보상운동 지원한 건 대한매신보 외에도 제국신문이랑 황성신문도 해당은 되지만 이 신문들보다는 한능검에서 이 대한매일 신부가 거의 90% 나온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 5번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삭제를 게재한 거는, 이건 1936년에 그 사건인데, 이 손기정 사진은 조선중앙일보랑, 좀 글씨가 좀 엉망이어서 다시 한번 고치면, 그러니까 이 조선중앙일보랑 그리고 동아일보여가지고, 당시 이 두 신문사가 일장기를 삭제한 이유가, 당시 이 손기정 선수가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가 솔직히 금메달 딴 건데 왜 일본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금메달 딴 걸 자랑해야 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 땄는데, 그러면서 좀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기 살려보자 하면서 당시 일장기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네 반역하냐 하면서 당시 중앙일보 없애버리고 동아일보 빨령 날려버리고 다 폐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 탄압의 대표적인 일제감정기식의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 37번. 다음 상수가 올려진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3점 치고는 되게 쉬웠어요. 제가 이번 기출에서는 제가 총평에서 유독 특정 시기 이후에 사실 유형이 많다고 했었는데, 이 유형 나오면 그냥 문제 제끼시고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발생한 거 고르시면은 사료 모르더라도 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꼼수를 활용하시면 좀 쉬웠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그거 몰랐어도 3점 치고는 제일 쉬웠어요.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엔. 왜냐면 여기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이후에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일본은 명분상 러시아가 우리나라 침략할 거니까 우리 같은 이 형아가 니 지켜줄게 하면서 러시아랑 뚝까 맞짱 떠가지고 이 러시아 깨고서 이제 러시아 없으니까 우리가 잘 보호해줄게 얼고 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상 야,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이 러시아 걸림도 되니까 그냥 억살려는 건데, 그냥 지네들 말로는 그냥 착한 말로 이런 식으로 그 일본이 전쟁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러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금 맥락 보면은 여기서 그리고 조약서가 다행히 폐하의 인중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최소 끝났다는 시점이랑 이 폐하의 인중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조금 쉽게 말하면 폐하의 승인, 그러니까 당시의 그 왕인 고종의 승인 없이 이 조약서가 체결됐다는 거니까 이 역적들이 억지로 만든 헛된 조약.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상소는 그거예요. 을사늑약과 관련된 건데, 이게 왜 을사늑약과 관련된 거냐면, 이게 우리가 조약이라고 안 하고 늑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부당하게 체결됐다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늑약이라고 하는 건데, 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하려면은 일단 당시 국가의,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국가의 그 대표자의 뭐 승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촬영의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뭔가 여기 조약 같은 거 맺습니다. 그러면 약간 승인 같은 걸 해줘야 되는 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약간 좀 강압적 그 분위기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약 체결이란 것은 최대한 쌍방, 그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오케이 나 이거 맞아줄게 난 이거 싫은데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합의해야 되는데 이건 네가 당장 도장 안 찍어 하면서 협박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체결한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했을 때 이거는 헛된 조약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을사늑약의 체결 이후의 사실이 뭔지만 알면 돼요. 자, 1번 제1차 영유동맹이 체결됐다. 아마 2차 영유동맹을 했으면 여러분들 시기를 깔 수 있었지만 1차 영유동맹은 1902년에 체결한 거기 때문에 틀렸고, 근데 사실 이때 영유동맹을 체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2차랑 1차를 구별했는데, 일단 1차 때는 일본이랑 러시아랑 맞짱뜨기 이전에 그냥 일본이 영국이 야 영국 니네는 내 편 해줘야 돼 그냥 그거였고, 그냥 내 편 해줘야 돼 이거고, 2차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일본이 내가 조선 먹더라도 간섭하지 말아줘를 언급한 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랑 2차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일본이 경인선 부설권 인수했다. 이거는 1899년이랑 똑같이 둘 다 이전이 안 맞고, 참고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1905년입니다. 자, 세 번째 멜렌드로프가 외교 고문을 파견된 거는 1882년쯤이라 당연히 너무 이전이랑 안 맞고요. 참고로 이 멜렌드로프는 이무군란 이후에 파견된 겁니다. 자, 4번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부임하였다. 자, 그래서 을사늑약의 체결 결과로서 통감부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한 다음에 당시에 초대 통감으로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선지예요. 그 정답 4번이고, 5번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다는데 이거 좀 어려운 선지거든요. 이거는 1903년에, 그러니까 이 용암포라는 게 어디냐면 여기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압록강 지역쯤 거기에 있는 그 항구를 러시아 강제로 뺏어버린 다음에 야 니네 빨리 땅 빌려줘 하면서 약 협박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기로 야 러시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왜 조선 왜 건드려, 내가 먹어야 된대 하면서 이 당시 일본이 보호해준다 명목하에서 당시 러시아랑 일본이 관계가 안 좋아진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떡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러일 전쟁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거고, 추가적으로 이 러시아 용화포 점령 사건은 대한제국 시기에 사실 유형 키워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다룬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다. 이것도 정답을 될 수 있는 선지니까 참고는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3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혼만 보자마자 풀었어야 돼요. 게다가 솔직히 좀 사진을 보신 분들은 이것만 보셨어도 문제 푸셨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의 키워드는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정답이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정답이 이 키워드가 지금까지 한능검에서 정답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만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국혼, 그러니까 뭐냐,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우리나라의 형체, 그러니까 나라는 빼앗겨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다 주장한 인물인데, 그거 모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한국 통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의 역사서를 외울 때 한국 통사랑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 해가지고 뭔가 우리나라 역사 아픈 거, 아프고 피나고 힘들고 이런 역사서 다루면은 박은식 선생님이다 이렇게 안개시킵니다. 여기 심지어 192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취임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박은식 선생님인 걸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정답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속어법을 안 했으면은 문제를 풀기 힘들었어요. 뭐 당연히 제 예상 문제에서 나오기 적절하게 했어요. 제 예상 문제 제가 이 키워드 제가 딱 적중시켜가지고 맞추긴 맞췄는데, 아마 그걸 보신 게 아니라면 이거는 속어법 풀지 않았으면 못 풀었습니다. 자, 1번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병도랑 손진태기 때문에 틀렸고, 자, 2번 여유당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건 대표적으로 정인보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헤이그에서 열린 만구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거는 대표적으로 이준, 이휘종,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이기 때문에 틀렸고, 4번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의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거는 조만식 선생님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나머지 선지는 몰랐으면 공부를 안 한 거지, 사실 다 지금까지 나왔던 선지라 선지 속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야 되고, 사실 제 예상 문제에서 이거 적중하긴 했어요. 유교구신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걸 헷갈렸으면 그걸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 조선불교 유신회
이 조선불교 유신회랑 유신론을 만든 아마 한용운 선생님이랑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었었고, 그러니까 이 인물은 불교를 새로 다스린, 그러니까 이 유신이란 말이, 그러니까 유신헌법도 뭔가 몸을 새 단장하듯이 뭔가 새로 바꿔보자는 것이, 불교도 한번 새롭게 개혁해봅시다 하는 게 불교 개혁 운동으로서 한용운 선생님을 키워두고, 이 인물은 유교를 개혁하자고 하는 게 핵심인데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인물 입장에서는 유교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약간 유교라는 게 중국에서 전래된 건데 원래 중국식 유교는 너무 제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유교가 보급되는 게 약간 그 백성들, 인민들을 약간 좀 개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약간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는 너무 위로, 이거 상향식 그 약간 좀 주의의 학문이다 보니까 인민들 보급하기에는 약간 좀 왕에게 충성, 어른에게 충성,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그런 게 아닌데, 좀 그런 점 비판했었고, 두 번째로는 너무 느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그러니까 약간 지금 몽둥이로 후려쳐서 지금 정신 차려도 모자랄 판에 빨리빨리 뭐 한번 보급해가지고 약간 좀 독립운동이 약간 좀 열기도 끌어오르고 정신 차리라, 약간 좀 우리가 국뽕을 끌어오른다, 약간 좀 그런 걸 길러내야 되는데, 약간 유교는 그냥 잠깐 우리가 보면 약간 좀 그냥 공자와 맹자와 이러면서 약간 좀 이런 거 재미없고 뭔가 느리고, 그냥 언젠가 오랫동안 학문하면 알아서 그냥 회복되겠지, 약간 좀 이렇게 느리는 게 언젠가 오겠지, 약간 좀 이런 느린 학문.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약간 좀 실천적인 거를 빠르게 기를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리나 보니까, 약간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자와 맹자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종교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강조하면서 만든 게 유교 구신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인물의 그런 종교 개혁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깊게 했는데, 그냥 이 박은 선생 키워드로서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거 39번. 가나 발표 사이에 시기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웠죠. 뭐 솔직히 뭐 여기 나와 있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 건 당연히, 여기에 또 뭐 그 총독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총독부가 설치된 건 1910년. 그러니까 이 총독부가 그 일제 그 최고 통치 기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일제감정 시작하자마자 이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다는 것을 이해한 거 어렵지 않았었고, 이 사료는 진안 기초에서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 총독 임용범위 확장하고, 그러니까 문관, 무관 둘 다 임용할 수 있고, 둘 다. 그리고 경찰 제도를 헌병에서 보통 경찰제로 개혁하고, 조선인의 임용 대우도 확대하고, 그 교사들의 그런 뭔가 제복 입고, 그러니까 뭔가 제복이라던가 칼 같은 거 하는 거 폐지했다. 그래가지고 이건 맥락상 아까 제가 지난 기초에서는 이게 그 사이토 총독의 그 시정 방침이라 했었는데, 사실 그냥 그거 몰랐다고 그냥 맥락 보고서 그냥 1920년대다 이렇게 풀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1919년 발표된 건데 그냥 1920년대 사례다 이렇게 풀어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 보자마자 1910년대 사례를 그냥 고르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했으면 문제 잘 푼 거예요. 자, 1번. 미국 공출제가 실시되었다. 이제 연도는 정확하게 안 적을게요. 이거는 1930년대 후반의 사례다 보니까 당연히 이후라서 안 맞고. 2번. 조선 태영령이 시행되었다. 맞아요. 1910년대에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된 형벌이다 보니까 정답은 2번이고. 3번. 국민징용령이 제정된 거 역시 1930년대 후반의 사례예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은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데, 공출, 전쟁하기 위해 가지고 물자 뺏어갔어요. 맞아요. 징용, 노동력 착취했어요. 맞아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건 1924년이라 안 맞고, 한국시민서사 암송이 강요된 거 역시 193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전쟁, 노역, 세뇌랑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소가면 돼가지고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이거 40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야, 최근에 의외단 유형을 어렵게 내다가 오랜만에 이 유형 되게 쉽게 냈어요. 여기 나와있는 이 김사원 열사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종로경찰서 연결 짓고 나서 풀었어야 돼요. 솔직히 옛날 기출이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의사가 어디다 폭탄 던졌는지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냥 김사원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의외단 나왔어요. 저 이건 몰랐으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좀 이번 회차가 근현대사가 제가 보기에 한 3문제 빼고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근대사에서 좀 꼬였더라도 여러분들이 근현대사에서 점수를 잘 커버했으면
기출 점수 잘 확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근대사, 근현대사 가리지 말고 공부 꼼꼼히 하시면 점수 잘 나옵니다. 아무튼간에 이 김상호 열사라던가 이 김원봉이 조직했다 이런 키워드 보고서 그냥 의열당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1번 조선혁명선언을 행동강령을 삼았다. 맞아요. 이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한 건데 이 핵심 내용이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투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할 필요성이 있다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행동강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약간 이 의열당 관련된 인물들이 폭탄을 많이 던진 게 어떻게 이 선언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고 2번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가지고 틀렸고 3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는 독립의군부이기 때문에 틀렸고 자 4번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를 계획한 거는 한인애국단이기 때문에 틀렸고 5번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투쟁을 준비한 건 신민회랑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까 틀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거 41번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3.1운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강조하는 그 일제감정기 시기 만세운동 유형 중에서 키워드가 제일 쉬워요. 일단 학생의 날이 언급됐었고 그거 모르다도 여기 나와있는 1929년에 한일학생강 충돌을 계기로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다. 한능검에서 이 광주 학생 그 항일 운동을 내면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1929년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계기 광주 지역 이 세 가지 외우면 거의 90% 푸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1월 3일이 이 학생의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이 11월 3일을 그 여기 나와있듯이 여기 11월 3일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당시 그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여러분들 이런 것도 힌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거는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인 형평 운동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틀렸고 2번 순종이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 추진된 거는 60만세 운동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틀렸고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는 3.1 운동이다 보니까 틀렸고 4번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거는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문제도 1점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것만 알았으면 되게 선지소금을 하면은 키워드가 평소에 또 익숙하게 나온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왜냐면 당시에 한일 학생간 충돌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일본 경찰이 일본 학생들에게만 편애라고서 그냥 무조건 조선인 학생들이 니 나빴음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제가 저렇게 까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가 챙겨줘야지 하면서 이때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 학생들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신간회는 60만세 운동 이후에 만든 거니까 60만세 운동을 냈을 때 신간회가 활동했다는 게 나오면 오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4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딱 적중했던 문제예요. 전 이번 적중한 게 좀 많아가지고, 좀 자랑을 많이 한 거 죄송한데, 만약에 56회 시험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란 키워드만 알았으면 돼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1942년에 치안유지법을 위한 명목으로 회원들을 구속했다는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느낌 봤을 때 뭔가 한글과 관련된 뭔가 일종의 수호 활동 같은 걸 했으면은 거의 한능검에서는 90% 조선어학회 냅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주시경, 그러니까 뭐 그때 국문연구소에 그 주시경 선생님을 낼 거 아니면은 제가 보기엔 엔간에서 조선학회 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주목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러면 엔간에서 한글 수호와 관련된 단체 활동을 고르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의 시작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선학교의 대표적인 한글 수호 활동이다 보니까 정답은 1번이고 2번 한글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한 거는 이건 이종일이 만든 건데 이 제국신문은 개항기 시기에 만든 거다 보니까 아예 관련이 없고요. 3번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 도입했다. 이거 조금 독특한 선지인데 뭐냐면 이거는 그 존 로스라는 영국인 기독교인이었나? 제가 그 종교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존 로스라는 영국인이 만든 그 조선어 첫 걸음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1877년에 만든 건데 여기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도입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띄어쓰기를 도입한 게 당연히 한국인이 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영국인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영어 같은 거는 약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그 뭐야 어떤 영어 뭐 어떤 거 할 수 있지 뭐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뭐 우리 뭐 we can do it 할 때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뭔가 we can do 이게 다 붙여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we can do 이런 식으로 다 띄어쓰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어에서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것처럼 한글도 붙여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처음 도입해 본 게 영국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오 이렇게 적으니까 괜찮네 싶어가지고 이후부터 약간 그 헐버트라던가 다른 인물들도 이런 식으로 한글 띄어쓰기에 도입하는 걸 점점 확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국인이 만들었다. 그냥 이건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개항기 시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키워드였고 자 4번 우리말 의문 연구소인 업문지 소설이었다. 이거는 유희가 만든 건데 이건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이 업문지란 거는 우리가 그 감 이런 글자가 있으면 여기 초성, 중성, 종성의 그런 의문 체계를 연구한 게 이 업문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설립된 거는 국문연구소랑 관련된 거. 여기 나와 있는 주시경 선생님이랑 관련된 거. 그래서 국문연구소랑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뒤에서 다룰 건 이 마지막에 다룰 문제들에 조금 더 어려운 게 많았어요. 여기까지 쉬웠고 이제부터 슬슬 어려우니까 조금 긴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4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사료가 살짝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사료를 파악하시는 게 제대로 감이 안 잡혔다면 이 문제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포인트를 다뤄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사료는 일본 입장에서 조금 관련된 거고 여기는 조선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보면은 뭔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 내지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보여가지고 맨날 외국쌀 수입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산이 많아가지고 농사를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산이 오지게 많은 산간 지형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농사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농업 중심의 국가도 아니고 무엇보다 일본은 지금 빨리 공장 같은 거 지어가지고 약간 국가의 발전 같은 걸 도모하고 싶은데 지금 농사할 땅 같은 거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시키면 되지. 약간 이런 입장이었어. 그래서 어차피 농사하기도 애매해. 우리는 공장 짓고 근데 반대로 조선은 일단은 관계 설비 같은 게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개량 사업, 그러니까 약간 좀 관계 설치하고 약간 좀 수리 사업 같은 거 조금 시설 같은 거 잘 설치해주면은 농사하기에는 정말 좋은 게 우리보단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농사하기 그러니까 조선은 조금 농사하기에 좋은 식으로 개량해가지고 여기서 쌀을 오지게 많이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뜯어가면 되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배경과 관련된 사료인 거고. 일단 당시 그 또 이 조선인들이 당시 그 만든 그 쌀, 그러니까 이 쌀을 많이 그때 생산됐었는데 그걸 충분히 우리가 먹을 만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원하는 만큼 마구마구 쌀을 다시 뺏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만두산 작곡의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 쌀을 많이 생산하겠지만 그만큼 또 오지게 뜯어가가지고 당시에 만두산 작곡의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은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사료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일단 일본이 그렇게 뭔가 농사하기 좋은 곳이 아니니까 조선에 뭐 수리시설 설치하고 약간 관계 개선해가지고 농사하기 좋게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쌀 생산량은 늘리겠지만 그냥 쌀만 생산하는 그 그러니까 쌀만 생산하는 중심의 그 농업을 하는 단점이 있었고 당시 수리시설 만든 다음에 값은 다 조선인들에게 지불시켜가지고 반발 같은 거 많았었고 쌀 많이 생산한 만큼 또 많이 뜯어가가지고 당신은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만주산 쌀이 많이 들어왔다. 좀 이런 것을 쌀이 아니라 작곡이요. 그게 많이 들어왔다. 그런 한계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 2번은 화폐정리 사업은 당시 그 재정고문인 메가타가 백동안을 신식 화폐로 바꾸는 그 1905년에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준 대표적인 사업이어가지고 틀렸고 3번 보안에는 그 일본이
항무지를 그 개관권 요구를 개관하는 것을 요구하니까 이 항무지 개관권 요구를 반대한 게 핵심이기 때문에 틀렸고 4번 방공령이란 것은 말 자체가 곡식을 파는 것을 막는다. 곡식을 파는 것을 막는 게 방공령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 지역에서 조병식이라는 인물이 그 일본에게 쌀 우리 팔 거 없으니까 잠깐 쌀 안 팔겠습니다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관련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약간 맥락을 이해를 못했으면 이 4번 고르거나 3번 헷갈리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사료를 해석을 하는 훈련을 제대로 안 기르신 거니까 제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서 사료를 분석하는지 좀 그런 감을 조금 제 예시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동양척시 주식회사 설립 과정 이건 1908년에 만든 건데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쌀 생산량 늘린다는 맥락 보고서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조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좀 쉽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자 이서 44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설마 이거 보고서 이인용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싶은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 나와있는 이 철이란 키워드 중에서 그래서 일단 이 종교랑 관련된 대표적 인물이 나철이거든요. 해풍선 이거만 보고 어떻게 풀어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 보호조약. 이 보호조약에 나와있는 게 아까 언급한 을사늑약인데 그거 모르더라도 그 을사오적의 처단을 모의했다. 이 조약을 체결한다면 오적의 처단. 그러니까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든 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나철이랑 오기호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보고서 아 을사오적 처단하는 거 나철 오기호 하고서 철 고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근데 여기서 만든 인물이 나중에 종교를 만들었다는데 그 종교랑 관련된 지역이 북간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을사오적 암살단과 관련된 나철이 만든 종교가 뭔지를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철이 만든 종교가 뭐냐 그게 바로 대종교입니다. 이거 좀 오랜만에 나온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그 이 나철이랑 키워드 보고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걸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게 종교 유형에서 북간도랑 관련된 것도 대종교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지 분석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사찰령 폐지 운동을 추진했다. 사찰령 폐지 운동을 추진한 거는 불교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불교에서 약간 활동하는 거 탄압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건 활동이 대표적 불교여가지고 틀렸고 개병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한 거는 천도교랑 관련된 거가 틀렸고 자 그리고 3번 이 북간도에서 그 중광단이랑 그런 항해 독립단체 만들어가지고 무장 독립운동 한 게 대종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시면 좋은 게 약간 항해 독립단체를 만든 게 대표적으로 천주교의 의민단이랑 이 대종교가 북간도에서 중광단을 만들었다. 이걸 좀 연계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조금 더 풀이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 4번 배작당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한 거는 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러랑 관련된 거라 틀렸고 마지막으로 박준빈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한 거는 원불교랑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45번 밑줄 긋은 시기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현대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3개 꼽으라면은 이 45번이랑 46번이랑 여기 나와있는 이 문제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오답률이 높았을 거예요. 근현대사 틀렸다면은. 근데 솔직히 45번이랑 46번이랑 48번은 제가 가르친 것에서 다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마 제 거를 제대로 못 다루신 분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뭐 한인 경희대라 해가지고 여기 재미안조 연합위원회 조직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한인 경희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거든요. 솔직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그러니까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단체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선전 포고를 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대선전 포고를 한 때가 1941년인데 이때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라 해가지고 좀 다시 적으면 2차 세계대전이라 해가지고 당시 연합군과 더불어서 연합군이 아니라 연합국이랑 그 추축국이라 해가지고 당시 추축국은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고 나머지 뭐 연합국의 경우에는 뭐 미국, 일본, 프랑스, 엔간한 국가 다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이 당시 싸워야 되니까 이 연합국 측에 써가지고 당시 연합국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약간 당시 연합국과 연합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니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으로 너희에게 전쟁을 선포할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능검에서 그 한능검은 제가 항상 풀 때 상하이식이랑 충칭식의 키워드를 제가 구별하러 왔는데 그 대표적인 충칭식의 키워드로서 그 삼균주의를 그 골자로 한 이 건국강령 조소왕이 만든 거랑 그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키워드 주목하러 왔는데 그 한국 광복군을 만든 다음에 이 대선전 포고문을 발표한 거예요. 일단 군대를 만들어 전쟁 선포하겠죠. 뭐 맨땅에 헤딩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군대 전쟁 선포한 다음에 그 전쟁을 위한 작전으로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이 키워드들이 정답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3점 나왔던 게 약간 통수를 때렸어요. 근데 솔직히 문제의 포인트는 밑줄근 시기예요. 그러면 대선전 포고를 하고 나서 활동에 참여한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전쟁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 전쟁 선포한 다음에 뭐 하루 이틀 끝나고 뭐 게임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만 전쟁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거여서 대선전 포고하고 활동한 시기는 1941년 이후와 관련된 시기면은 무조건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41년 이후의 키워드를 찾는 게 포인트였는데 1번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초반이어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이것이 틀렸고 2번 중국과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스 협정을 체결한 거는 1925년이라 안 맞고 20년 돼도 돼요. 자 3번 독립운동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23년이라 안 맞아요. 4번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담은 정우회 선이 발표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헷갈렸으면 이걸로 골랐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 나와있는 거 1940년대라서 같은 시기에 발표한 일제가 조선사상범 예방구금용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다. 이게 정답인데 이게 똑같이 1941년이라 똑같은 연도 문제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자 이것도 한번 법을 제정한 다음에 이어지는 거고 이것도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가령 1940년에 제정해서 이어졌던 간에 1942년에 제정해서 이어졌던 간에 어쨌든 밑줄근 시기에는 똑같이 연도가 겹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이 시기에 겹치는 사례기만 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법칙을 랜드마크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밑줄근 시기 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1940년에 만들었던 거 42년에 만들었던 거네 하물며 1939년부터 제정됐다 하더라도 법을 한번 만들면 또 계속 그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연도 지적하지 말고 이게 쭉 이어졌냐 안 이어졌냐 이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이어진다는 이 랜드마크 법칙을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해가지고 접근했으면 이 문제가 쉬웠을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니 반동 니 약간 좀 우리나라 약간 좀 반동 분자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터나는 게 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니까 그냥 독립운동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궁예처럼 니는 나쁜 놈이다 하면 그냥 처벌하는 법이에요.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법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1930년대 후반의 사회상 키워드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유형을 연계해서 만든 유형이라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 사회상 유형이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형을 조금 연계한 조금 까탈스러운 유형이어가지고 최근 기출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을 연계해서 내는 유형도 있다 보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46번 가나 발표 사이에 시기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가의 사료가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키워드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우리나라 광복을 했어요. 광복을 해가지고 일단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란 걸 만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여운형 선생님이라던가 안재홍 선생님 등의 대표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만 그 나라 만들려고 썼는데 당시 북한 쪽에는 미국, 우리나라 쪽엔 소련, 뭐라냐, 죄송합니다. 그 북한 쪽에는 소련, 미국 쪽, 그 남한 쪽에는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그 모스크바 3상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제가 봐도 깜짝 놀랐네요. 그 모스크바 3상 회의를 그 얘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했었거든요. 그 이제 전후국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나왔던 게 대표적으로 그 신탁 통치인데 이 신탁 통치가 임시로 대신 우리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혼자 나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대신 통치를 도와준다 그런 맥락이어가지고 뭔 니네가 통치를 도와줘 우리가 잘 살 거야 반대하는 거랑 그래도 좀 강대고 돈 받자 하면서 찬반이 갈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어요. 그래서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됐었는데
당시 미국이랑 그 소련이랑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결렬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승만이 그 정읍발언을 통해가지고 빨리 남한만이라도 그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니까 당시에 안 돼 하면서 그 좌우합작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좌우합작 위원회에서 여운형 선생님이랑 김교식 선생님이 그 연합해가지고 조금 뭐 미소 공동연을 빨리 개최하세요, 이런 저런 요구사항 들어주세요 했는데, 역시 여기서 이 여운형 선생님이 해화동에서 피살되면서 이 단체까지 무산돼 버려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뭐 서울이랑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됐었는데, 역시 이것만 해도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야 우리끼리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결국 이 남북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가해 시점이에요. 이 유엔 이관이 가해 시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유엔은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했었는데 북한이 입국을 거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남한만이라도 그 남한만이 감시하는 선에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니까 당시 김구 선생님 등이 안 돼 하면서 남북 협상을 시도했어요. 물론 이 사이에 그 제주 사람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래가지고 이 남북 협상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려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보통선거인 50선거를 실시했었고, 그 결과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인 흐름인데, 그러면 이 나의 사료는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것만 좀 설명드리면, 뭐 이 문제는 여기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있으니까 이거인 거 알겠는데, 나의 사료는 뭐냐면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차 출동하려던 여수 제14연대 그 장교들이 이 남로당 계열 분자 지도와의 반란을 일으켰다는데, 이건 솔직히 편향된 기록이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여수 순천 19 사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거의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여수 순천 19법이 제정돼가지고 약간 이거랑 관련된 이슈를 언급하려고 제가 보기에 좀 문제를 가져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여수 순천 19 사건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이 남북 협상이 진행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50 총선거 진행되기 직전에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남도성 노동당 중심으로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한반도가 있으면 제주도 여기 있으니까 그나마 여기랑 가까운 지역이 여수랑 순천이어가지고 여기는 여수랑 순천에 있는 군대에게 야 니네가 또 제주도 넘어가가지고 이 반동 분자들도 지금 진압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데, 솔직히 이 제주 사건 사건이 여러분들 이제 현대까지 왔으면 알겠지만, 이게 물론 그 당시에 그 무장대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간 이 과정에서 이게 뭐가 됐던 간에 일단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무고한 그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야, 우리가 민간인 희생자들을 왜 만들어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여수 순천 19 사건은 이 정부 수립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부 수립이 1948년에 발생했는데, 이 여수 순천 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그 제주 사건 사건 당시 이후에 그 무고와 민간 희생자를 만드는 것에 반발해가지고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 정리해보면,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거는 여기 시점이니까 당연히 이전이고요. 모스크 3상위 당연히 더 이전이니까 안 맞아요. 좌합작 위원회에서 좌합작 실현치 발표됐다. 자 여기 이거 좌합작 실현치도 여기 있잖아요. 틀렸고, 자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정부 수립 이후에 발표한 건데, 이 여수 순천 19 사건보다 훨씬 이후에 발표한 거여가지고 이거 틀렸고, 그래가지고 이 유엔 이관 이후에 그냥 50 총선거가 실시됐다. 여러분들 이것만 아셨으면은 정답이 쉬웠는데, 솔직히 이거 몰랐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유엔 이관 이후에 일단 이게 확실하게 먼저인 건 알아가지고 이걸 제끼고서 나머지 순서 제끼고서 솔직히 문제가 풀었어도 답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괜히 이걸 집착해가지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인 순서만 알면은 이거 모르더라도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괜히 약간 망상을 잘못했다가 틀리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의 기본 틀에만
잘 집중했었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헷갈리면은 가장 가까운 거 찍으세요. 멀리 있는 거 찍지 말고 가까운 거를 찍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틀렸으면은 이 순서를 몰라 틀린 거지 이건 몰라서 틀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자 4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게인데, 이게 한능검에서 이 심화편은 이 유형을 잘 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냈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이걸 하면 돼요. 자,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10일 만에 서울을 수복했다. 이게 나왔는데 또 순서 문제 다루기 조금 빡셀 수 있지만 한 번 더 다룰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는 그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한이 한번 밀렸었는데, 당시에 이 메가더 장군님의 그 주도로 여기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해가지고 그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작전을 통해가지고 당시에 그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지도가 조금 엉망인데 그냥 다시 한번 수복해가지고 그 당시 서울을 탄환하고 쭉쭉 한 압록강까지 이게 진출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밀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뭔가 일사후퇴라던가 흥남 철수 등의 상황이 발생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티키타카였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1951년에 그 개성 지역에서 처음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되게 했었는데, 약간 포로 송환 문제라던가 이런 국경선 문제를 놓고서 그 계속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1951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 정전회담을 개최하다가 1953년 7월 27일날 정전협정을 최종적으로 체결하면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여기 시점 이후의 사례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을 수복한 이후의 상황을 고르면 한번 골라볼까요? 자, 일단 기억,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아니에요. 이 에치슨 선언은 그 극동방위선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이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에치슨이 이렇게 그은 선인데, 당시 한반도가 제외돼가지고 약간 현재도 약간 좀 논란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그 약간 심약한 명분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결론은 전쟁 이전이에요. 전쟁 하기도 전에 발생한 거서 틀렸고, 이거 제가 이것 때문에 전쟁 발생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얘기하는데 니은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되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당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145태라 흥남 철수 발생했다. 흥남 철수 이후에 145태여가지고 정답 니은 맞고, 디귿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되었다. 맞아요.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과정 중에서 1951년에 일단 정전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된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 여러분들이 리을 선진 거의 몰랐을 텐데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다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낙동강 근처쯤, 그러니까 이게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6.25 전쟁 시기, 전쟁 당시에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인데, 당시에 이 북한군이 쭉쭉 내려온 것을 그나마 자른 전투 중 하나가 다부동 전투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낙동강 방어 전선 때 발생한 대표적 전투 중 하나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보다는 이전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리을 선지를 소화하지 못했으면 어려운 문제였는데, 애초에 6.25 전쟁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다룰 게 없어가지고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어 48번 밑줄군 선거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어려웠어요. 제가 항상 박정희 정부 시기 관련된 문제는 매번 나왔는데, 박정희 정부가 나오면 제가 60년대랑 70년대를 제가 항상 구분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말을 똑바로 잘 따랐으면 이 문제 맞췄었고, 제대로 안 공부하고서 그냥 뭉텅이로 외웠으면 이 문제 틀렸을 건데, 일단 설명드리면, 자, 김대중 후보는 정권교체를 못한 박정희 정부가 영구 집권한 총통시대가 온다 했었고, 여기서 그 박정희 정부의 경우에는 자신을 한 번 더 뽑아달라는 정치연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 좀 아신다면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시기가 그때 나이가 거의 70대였어요. 거의 70대.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김대중이 거의 대통령 된 게 2000년대 때인데, 지금 보면 되게 젊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김대중 대통령 한창 40대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계속 온갖 반법으로 정권을 연정하려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선 개헌까지 하면서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빈민을 만들려고 하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신민당의 김대중을 대표로 해가지고 지금 이 박정희는 이런 삼성기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집권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얘가 한 번 더 당선되지, 당선되면 이 삼성기업 이후에 또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영구 집권할 거니까 이 독재를 막아야 됩니다 하면서 활동했던 게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7대 대선인 1971년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약간 북한과 교류해야 됩니다, 이런 독재 정치 안 하겠습니다, 약간 좀 온갖 특별한, 당시에는 좀 생각해볼 수 없는 좀 파격적인 정책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당시에 실제로 이 김대중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의 그때 표 차이가 10% 미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당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이러다 표 차이로 지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최대의 그 정치적 위기에 느껴보니까 당선된 이후에 72년에 유신헌법을 선포해가지고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영구적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든 게 결과물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이런 흐름을 담은 국회상과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유신헌법이 선포됐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7대 대선을 솔직히 거의 몰랐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특정 시기 이후 사실 유형은 제가 마지막에 발생한 걸 고르라 했었고, 그래가지고 60년대 70년대 고르라 했었는데 아마 제 말 제대로 안 드신 분들은 여기 중에서 오답을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정확한 연도까지는 모르더라도 이거 60년대 사례, 이거 70년대 사례, 이 정도는 구별하지 않으시면 고난도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뀐 거는 장면 내각 시기이기 때문에 틀렸고, 당일 이전이가 안 맞고, 자, 진보당의 조보항이 처형된 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를 안 맞고,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이 통과된 이후에 이게 발생한 거니까 이건 69년이라 안 맞고, 63시가 전개된 건 64년이다 보니까 이 60년대랑 70년대 잘 구별했냐 못했냐,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자, 49번 다음 문제로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그냥 이거만 알면 되죠. 여기 계엄군이랑 여기 나와있는 당시에 계엄군이 무차별 사격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해했었고, 당시 광주 시민들을 중심 항조했다. 여러분들 솔직히 광주 시민 나왔으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솔직히 이건 광주만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계엄군에 맞서가지고 당시에 광주 시민들 중심으로 정부에 한 거였다, 그거 이해했으면 솔직히 이 문제는 쉬웠어요. 자, 1번 호원철폐랑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거는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까 틀렸고, 2번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발되었다는 거는 이때 말한 국회의원은 김영삼이거든요. 그래서 김영삼의 제명을 촉발된 거니까 부마항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C 가정에서 시민군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맞아요. 이때 당시에 계엄군에 대항해가지고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가지고 그다음에 계엄군에 대항했거든요. 정답 3번이고, 4번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에 통교받았다는 거는, 이 경무대란 거는 청와대에 있는 사저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4.19 혁명 당시에 이 경무대를 향했었는데, 당시 시민들에게 총을 쏴가지고 더 전국적으로 이렇게 뭔가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4.19 혁명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5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도 역시 6월 민주항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그럼 55의 마지막 문제 50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식에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솔직히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가지고 별로 안 어려웠어요. 자, 여기 외환위기를 맞이했다는 거랑 금모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가 맨날 얘기하는 재난지원금 같은 제도를 시행한 거. 그러니까 이전 정부 시기인 김영삼 정부 시기에 국제통화기금을 요청할 정도로 그런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 정부 시기에 금모기 운동 통해가지고 빛을 갖고 좀 국민들 삶을 조금 보장해주기 위해서 약간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시행한 거는, 이 키워드 보고서 김대중 정부 시기인 거 추론한 건 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키워드 잘 이해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최근에 이 키워드가 좀 자주 나오는데 이건 이명박 정부 시기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세계 20개 순위 안에 드는 국가들끼리 정상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라, 그런 키워드고, 2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 키워드를 안 맞고, 자, 3번 금융실명제가 대통령 긴급 명령을 실시된 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키워드를 안 맞고,
자, 4번. 팔상도치로 사체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들에게 제공됐다는데, 아, 이거 많이 어려운 선지인데 제가 보기에 헷갈렸으면 이거를 오답을 걸리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박정희식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972년에 그 긴급조치로 시행한 그런 일종 조치인데, 뭐냐면 당시에 기업들이 약간 그 사채업자, 그러니까 사채업자에게 빚을 빌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국가의 특별 조치로 이 국가 그 약간 사채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 사채의 채무를 없애주는, 약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뭔가 파격적인 그런 정책 같은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게 평가가 많이 갈릴 수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나 빚 있었는데 빚 국가가 알아서 없애줬네 땡큐 하는데,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채업자더라도 어쨌든 돈을 빌려줬는데 국가가 지네 그 돈 빌린 거 멋대로 없애버린 거니까 어떻게 피해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나 돈 빌린 거 어차피 내가 돈 빌렸는데도 알아서 국가가 해결해주네 하는 식으로 약간 받아들여줄 수도 있는 정책이거든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논란성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핵심은 그냥 박정희식 키워드고, 당시에 그냥 국가의 주도로 사채를 빌린 것을 다 없어줘가지고 기업들에게 그 특혜를 제공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박정희식 키워드다. 그냥 그것만 외우시고 넘어가세요.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다가 좀 논란성이 발생할까봐 그냥 박정희식 키워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5번. 남북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경의선 보건공사가 시작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당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당시에 그 여러가지 통일사업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금강산 해로관광, 그거 이전 했었고 금강산 해로관광이라던가 뭐 이거 이외에도 개성공단 조성합의, 그리고 경의선 복권을 시행하는 등 통일 업적을 달성한 게 김대중 정부식의 대표적 키워드였어.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해설을 마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56회는 이거보단 조금 쉽게 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리 예측을 하면은 56회는 근현대사의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근현대사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설 보시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